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직의 전기 이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런 내용은 실제 그 전기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런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전기 이론은 커다랗게 이런 출제 내용으로 봤었을 때 회로 이론 부분하고 이런 전기 자기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통 회로 이론이란 내용과 전기 자기학 이란 내용이 대략적인 어떤 부분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회로 이론이란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내용처럼 대략 한 13가지 정도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회로 이론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로의 기초 법칙에 대한 것을 보통 물어봅니다. 회로의 기초 법칙은 실제 회로 이론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지, 법칙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보통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는 전압이 뭐냐, 전류가 뭐냐,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이 무엇인가, 오음의 법칙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법칙에 관한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런 덧붙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보통 어떤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Y를 델타로 또는 델타를 Y로 변환하는 이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회로 소자가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는 좀 쉬운 내용이면서도 꼭 필요로 한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회로 소자는 수동 소자도 있고 능동 소자도 있습니다. 수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저항이라든가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동 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 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압원이라든가 전류원이 바로 능동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동 소자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수동 소자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이런 내용이 이제 회로 소자의 내용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시험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OPAmp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연산전폭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연산전폭기도 당연히 이 회로 소자에서 제가 다루어서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PAmp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회로, 그래서 가상기라든가 감상기라든가 그 다음에 미분기 적분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것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런 정연파는 여러분이 보통 사인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전을 통해서 이런 전기를 만들었었을 때 그러한 파형의 이런 모양, 전압의 모양, 전류의 그런 모양을 보통 사인파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정연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정연파를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연파에 있어서의 주파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무엇이고, 파장이 무엇이고, 각속도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정연파의 벡터 표시는 여러분이 보통 페이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페이저라고 하는 것을 주로 배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벡터인데요. 보통 복소평면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페이저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페이저에 가감승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감승제도 배우시게 되고요. 시간 영역으로 표시된 함수를 페이저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또는 페이저로 표시된 것을 다시 시간 함수로 나타내는 변환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것이 정연파의 벡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전력 부분은
실제 유효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라든가 피상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의미하고 이런 있고 어떠한 단위를 이런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유효전력을 증가시키고 무효전력을 줄이는 바로 역률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진회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레저넌스라고 하는 이런 공진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이런 주파수하고 회로 자체가 가지는 이런 주파수가 딱 일치가 되게 되면 회로 내 큰 전기적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기적 진동을 공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진이 발생하면 뭐 큰 전압이 생길 수도 있고요, 큰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류가 흘렀을 때를 우리는 직렬공진이 발생했다고 하고 큰 전압이 나타났을 때 병렬공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렬공진, 이런 병렬공진, 회로에 관한 것들을 배우시고 그때의 이런 임피던스에 대한 거, 어드미턴스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진회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손실이 있는 병렬공진회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시험 문제에서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로를 해석하는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도결합회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유도결합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변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코일을 1차 코일, 2차 코일이요. 그러니까 1차치 코일, 2차치 코일을 서로 감아서 거기에 이제 전류를 흘렸을 때, 즉 상대 측으로, 자속이 유기가 되면서 다시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유도결합, 즉 1차 측에 전류 흘려서 발생된 자속이 2차 측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도결합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도결합 회로에 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특히 이 유도결합 회로에서는 회로상에 도트라고 하는 것이 찍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트가 찍힌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회로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망 해석과 회로망 정리는 사실 두 개를 같이 제가 연결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회로망 해석은 실제 회로를 보고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루프 해석이라든가 절점 해석에 관한 것을 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에서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루프 해석과 절점에서의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점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회로망 정리가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들어보시는 태분한 정리라든가 노튼의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이 회로망 정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두 가지 정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밀만의 정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의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만 이제 말씀드려서 그러는 거고요. 이 회로망 정리는 주로 태분한 정리와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것들을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로망 정리의 마지막이라는 부분은 부하의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부하의 최대 어느 정도의 이런 전력이 전달되는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의 한 포인트가 됩니다. 과도현상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회로에다가 전원을 인가하거나 또는 이런 전원을 제거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과도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회로 내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과도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현상의 해석에 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과도현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L과 이런 C가 사용되는 이런 회로에서는 과도현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현상에 관한 것을 해석하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과도현상 가운데
자연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응답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요즘 시험 문제로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동, 그냥 이건 듣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뭐 과제동을 보이느냐, 임계제동을 보이느냐, 부족제동을 보이느냐,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이 과도현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단자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만, 물론 입력의 두 단자, 이런 출력의 이런 두 단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사단자망이겠죠. 그래서 이 사단자망에서는 주로 임피던스 파라메터라든가 어드미턴스 파라메터, H 파라메터, ABCD 파라메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의 시험 문제의 포션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아마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 파라메터, 그러면 ABCD 파라메터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비정인파 주기식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기적인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주기적인 형태의 이런 신호라면 그것이 삼각파의 형태든 뭐 구형파의 형태든 간에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이런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푸리에 이런 시리즈를 해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뭐 수학적인 그런 개념도 좀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푸리에 시리즈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실제 가장 최근에 그랬던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푸리에 시리즈에 대한 것들을 이런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삼성회로는 우리가 통상 세 개의 그랬던 전원, 즉 크기하고 이런 주파수가 같고 이런 각이 이런 120도만큼 이런 차이가 나는 세 개의 이런 단상으로 이런 구성된 이런 삼상회로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렇던 삼상회로가 이제 Y 결선으로 되어 있느냐, 뭐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의 전류, 이런 전압의 관계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전압이다, 뭐 상전압이다, 선전류다, 상전류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고, 그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주로 배우시는 것이 바로 삼상회로의 내용입니다. 이 삼상회로의 이런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면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삼상전력의 측정으로서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런 이전력계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역률을 구하는 이런 그런 부분 정도까지도 설명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라플락스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라플락스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미방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방 정식인데, 이런 미분방 정식을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라플락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시간 함수를, 즉 복소수 함수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간단하게 계산한 다음에 다시 영라플락스 변환을 수행하게 되면 시간 영역에서, 즉 미방을 푼 거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락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돼요. 즉 라플락스 변환은 그냥 시간 함수를 복소수 함수로 바꾸는 것이고, 다시 복소수 함수를 시간 함수로 바꾸는 것을 앞에 인버스를 붙여서 역 라플락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라플락스 트랜스폼에 관한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가끔 이런 전달 함수에 관한 것들을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달함수.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과 이런 출력이 빕니다. 그래서 즉 전달함수는 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 다른 뭐 이런 사단자망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이 회로이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게 그거 한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0% 이상을 실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부분은 커다랗게 몇 개의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전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쪽을 보면 정자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시변전자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요할 정입니다. 뭐 가만히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전계, 정자계. 그런데 이쪽을 보면 시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뭐 전자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자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이제 물리 같은 것을 배우실 때는 전계 그렇게 이제 용어를 안 들으시고 전기장 또는 자계라는 용어 대신에 자기장이라는 이런 용어에 더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 뭐 그건 관계없고요. 특히 이 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력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계, 전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자계라고 하는 것도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이런 공간. 자기력선 그러면 여러분이 N극과 이런 S극 그 사이에 여러분이 뭐 이런 쇳가루 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어떤 이런 모양을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그것은 이런 두 개의 이런 극 사이에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는 힘일 수도 있고 당기는 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을 눈에 안 보이니까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자력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자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전계도 역시 마찬가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기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선으로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전기력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 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인 전계, 그리고 자기력선이 존재하고 있는 자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하신 다음에 그러한 전기력을 구하는 쿨롱의 법칙, 자기력을 구하는 이런 쿨롱의 이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개하는 이런 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요 정전 용량 같은 그런 경우에는 즉 여러분이 콘덴사가 가지고 있는 즉 용량이다 그런 의미죠. 즉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이런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정전 용량을 구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축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런 동축 케이블의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에 존재하는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의 그라톤 구도체가 가지는 정전 용량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두 개의 그라톤 이런 구도체 사이에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이런 도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정전 용량이 존재할까? 또는 두 개의 판을 서로 마주보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정전 용량이 존재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캐패시턴스, 즉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나와 있는 유전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 전기적 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절연체를 유전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극이라고 하는 건데, 즉 어떤 분극 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절연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공기라든가 운모 같은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유전체가 되겠는데, 유전체가 무엇이냐? 그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이 유전체 중에서도 특히 이런 비유전율이 굉장히 강한 이런 유전체가 있습니다. 강유전체가 되는데, 그런 강유전체에서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 이런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전기자기학 내용 가운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전류의 자기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류의 자기현상. 그래서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그리고 이제 주위에다가 자침을 두었더니 이 자침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에르스텟이 이제 알아냈어요. 그것은 그 전류를 흘렸을 때 주위에 무언가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자계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자. 자계 강도라고 하는 이 자계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암페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실제 그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암페아의 주회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비오사바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 전류를 흘렸을 때 자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자계의 세기를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실제 구하는 것들을
바로 이 전류의 자기 현상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다양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자계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자성체하고 자기회로는 말 그대로 이 유전체와 쌍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뭐 당연히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물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런 물체. 자성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성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강자성체에서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흐르는 회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쌍대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자속입니다. 그래서 이 자속이 흐르는 통로를 우리는 자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즉 이와 같이 자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속이 통하는 그런 회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의 자속과 자기저항과 기자력 사이의 이런 관계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이런 편입니다. 이 자기회로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전자유도하고 자기 인덕턴스, 시변전자기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전자유도가요. 혹시 여러분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유도가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배우시게 되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관한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보통 많이 다른 부분하고 중첩이 됩니다. 이 회로이론 부분에 있어서의 회로 소자에서도 잠깐 자기 인덕턴스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건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물론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자기 인덕턴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자기 인덕턴스하고는 약간 내용 자체가 업그레이드 조금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 시변전자계의 내용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자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실제 전계가 존재하면 자계가 존재하게 되고, 자계가 존재하면 전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총 4개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스웰의 제1방정식, 2방정식, 그리고 2개의 가우스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시변전자계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맥스웰 이퀘이션. 두 번째로선 전자파의 속도를 구하는 것, 그리고 실제 전파가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의 감소가 일어났었을 때 이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특성 임피던스에 관한 것을 배우시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시변전자기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한다면 포인팅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즉 단위 면적당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력 밀도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전력 밀도를 구하는 포인팅 정리의 내용까지 하시면 이 전기자기학이라는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 회로이론 내용과 전기자기학이라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제 문항수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전체 20문항 가운데 회로이론 내용이 대략 한 16문제 정도, 그러니까 딱 16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략 한 16개 내지 17개. 전기자기학 내용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그 해에는 전기자기학 내용이 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 잡아서 회로이론 내용이 대략 한 16개 정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전기자기약 내용이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내용에서 나왔었는가? 방금 여러분한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는 이론 책에 출제 빈도 일람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문제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직도 있고 뭐 지방직하고 서울시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국가직이라는 시험 문제는 지방직이라든가 이런 서울시의 이런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난이도가 그럼 얼마만큼 딱 높습니까? 이렇게 하기는 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대략 한 30% 정도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지방직하고 이런 서울시는 국가직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은 물론 아니지만 약간 낮은 편.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직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확한 어떤 이론의 이해, 그리고 다양한 문제 풀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로서는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론의 정확한 이해하고 완벽한 숙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시고 눈을 딱 감고, 자,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10분 이내로 지나가야 됩니다. 10분 이내로 지나가게 되면 공부가 거의 끝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12장이라면 12장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거의 두세 시간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이 눈을 감았을 때 어떠한 내용이 여러분 눈앞에 쫙 펼쳐지는가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분 정도면은 10분에 거의 지나갈 수 있다면 정말 공부가 거의 끝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는 경우는 충분한 복습과 예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아서 이제 복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복습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한번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꼭 그 내용을 이해하고 오시라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몇 개의 삼가금수 공식이라든가 미적분 공식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기기기라든가 이런 것보다 전기이론이 훨씬 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어려울까? 그것은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학적인 이런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더 어려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금수 공식이라고 해봤자 불과 두세 개입니다. 불과 두세 개. 그리고 미적분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서너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여러분이 제가 할 때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이 기출문제의 완전한 이해하고 숙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한 번을 풀어봤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결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기출문제를 3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공부하시다 보면 자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런 무슨 기사 문제 이런 거 안 풀어보면 좀 더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런 시험은 여러분 기사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시험 문제의 형태도 완전히 틀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기출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지나갈 수 있도록
거의 이것도 정말 조금 과장해서 10분 이내로 거의 기출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그 기사 시험 문제 그거 풀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벽한 이런 이론적인 어떤 숙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기출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기출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시 마지막 유의사항을 끝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시험 문제는 공부한 내용에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100%라고 쓰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완벽한 이해하고 숙지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런 풀다 보면 아는 문제도 있고 당연히 모르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득점을 위해서 짧은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높은 이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는 문제서부터 빨리 푸셔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이런 뒤로 이런 넘겨서 나중에 이런 푸는 것이 반드시 이런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시험시 꼭 이런 사항을 유의하셔서 시험에 이런 임하신다면 좀 더 높은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이런 첨언하면 보통 전기 이론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 70점 정도 이상을 여러분이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여러분이 합격선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셔서 좋은 이런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전기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